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4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대기업 뒷봉의 샤피로 록펠러나 뒷봉이 유대계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 두 명문 재벌은 유대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자존심 강한 집단이다. 하지만 그중 하나인 뒷봉사가 1974년에 유대인 어빙 샤피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다.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인 뒷봉사는 1802년 뒷봉 화학회사로 출발했다. 1970년 샤피로의 전임자 찰스 맥코이가 회장이 되기 전까지 뒷봉 집안이 군림해온 기업이다. 맥코이의 회장 임명도 전례를 깬 대사건이었다. 그런데 다음 회장이 유대인이라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어빙 샤피로는 1916년 세탁소를 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리투아니아 태생이었다. 집에서는 독일계 유대인의 말인 이디시어를 썼다고 하니 전형적인 유대인 이민 가정이었다. 집안은 세 형제가 학교까지 편도 8km의 길을 걸어서 통학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세 아들 중 가장 똑똑한 큰아들을 법률가로 만들기 위해 있는 돈을 모두 털어 대학에 진학시켰다. 그는 1941년에 미네소타 대학 법학부를 4등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유대인인 샤피로는 어느 법률 사무소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샤피로라는 이름만 보아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에는 뉴욕이나 시카고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아직 반유대 감정이 높았다. 법학부 교수들은 취직을 하고 싶으면 이름을 바꾸라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부모님은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샤피로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름을 버리라니 전 그런 짓은 못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탈무드의 위대한 현자 힐렐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만약 내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는 또 누구인가? 만약 지금 내가 아니라면 언제 나는 내가 되는 것일까? 자신의 주체성과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유대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일을 하면 된다. 그는 작지만 자기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그는 워싱턴의 전시물가 통제국에 들어갔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서 일한 사람이 뒤에 대통령이 된 리처드 닉슨이었다. 1943년 법무성으로 옮긴 그는 눈에 띄는 실적을 올렸다. 샤피로의 손을 거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정부의 입장에 입각한 공소장이 기초되었던 것이다. 1950년에 선배 오스카 프로포스트의 권유로 그는 뒷봉에 입사했다. 당시 뒷봉사는
GM 주식의 23%에 해당하는 6,3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있었다. 입사하고 처음 6주 동안 샤피로는 오로지 반트러스트법의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 분야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먼저 법률의 체계나 논리적 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법적 논쟁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이 샤피로의 강점이었다. 입사 2개월이 지나자 그는 반트러스트법의 가장 정통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뒷봉사의 법무실에서 그가 처음 맡은 일은 법무실과 중역실 사이를 오가며 변호사단의 의견을 중역들에게 전하고 중역들의 의견을 변호사단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전달자 역할이었다. 중역들이 법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그는 즉석에서 명쾌하게 답변했다.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중역들의 입맛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했다.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를 변명하기에 바쁜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랐다. 그는 승진을 거듭했고 1965년에는 수석 법률 고문 대리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 가을에는 선배를 제치고 부사장이 되었다. 1973년에는 그를 위해 신설된 부회장직에 오르고 다음 해 1월에 회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1981년에 퇴직할 때까지 종업원 11만 3천 명의 세계적 화학회사 뒷봉의 최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졌던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이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능하다면 유대인이라도 국무장관, 재무장관, FBI 의장 등 중요한 직책에 기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뒷봉사에 제2의 샤피로가 등장할 조짐은 없다. WASP, 즉 백인 앵글로색슨족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 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다수파인 백인 그리스도교인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소수파 출신이 등용되는 일은 없다. 실력 위주라고 하면 공정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소수파 출신이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사람의 2배의 노력과 재능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만큼 유대인 중 요직에 오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논리성과 상상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아몬드 해머, 유대인 중 톱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은 셀러리맨 출신보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독립자형이 많다. 그 중에서도 자기 대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를 쌓은 금세기 최대의 유대인 실업가라고 하면 1992년 1월에 타계한 아몬드 해머를 꼽을 수 있다. 그의 아버지 줄리어스는 러시아 오데사 태생의 유대인으로 갓난아이 때 양친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15살 때 일하기 시작한 철공소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후에 미국 공산당으로 알려진 사회노동당의 일원으로 열심히 조직 활동을 했다. 줄리어스는 사회노동당의 창설자 다니엘 드 레옹과 친교를 가지며 사회주의 이상을 평생 버리지 않았다. 해머의 어머니 로즈는
러시아 비테브스크 출신으로 줄리어스와 그녀는 노동운동 대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사실상 무신론자로 가정에서 종교적 행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근처에 유대 시나고그가 있었지만 그곳의 예배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1898년 아몬드 해머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비즈니스에 관한 한 조숙했다. 초등학교 때 가족 모두 아버지의 친구가 하는 농장에 놀러 가면 혼자 그곳 주인을 따라 밭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러 가곤 했다. 그리고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알아보고 와 그곳 주인에게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상품 가격까지 조언했다. 장이 파한 뒤 팔고 남은 것이 있으면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싼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16살 때 그는 185달러를 빌려 중고 오픈카를 샀다. 처음부터 갚을 방법을 생각하고 빌린 돈이었다. 한 사탕 제조회사가 세일을 위해 하루 임금 20달러에 차를 소지한 배달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포드가 종업원에게 1급으로 5달러나 지불해 화제가 되었을 때였으니 20달러라면 아주 높은 급료였다. 그는 겨울방학 때 2주간의 아르바이트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계획을 세우고 계약서를 교환하고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비즈니스의 교훈을 그는 이미 그때 터득한 것이었다. 계획을 세우고 계약서를 교환하고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917년 여름 그의 아버지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던 제약회사를 매입해 콜롬비아 대학 의학부 예과에 재학 중인 아들을 사장에 앉혔다. 해머는 성적이 좋은 동급생에게 대학 강의 노트를 빌려 낮에는 경영에 전념하고 밤에는 그의 노트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학생 겸 경영자의 생활을 빈틈없이 해나갔다. 뿐만 아니라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회사의 매출을 10배나 급성장시켰다. 그 비결은 눈에 띄는 샘플 케이스 개발과 높은 급료를 주는 조건으로 많은 세일즈맨을 고용한 것이다. 급료가 좋으면 세일즈맨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직접 사탕 배달을 하며 깨달은 진리였다. 급료가 좋으면 세일즈맨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직접 사탕 배달을 하며 깨달은 진리였다. 그는 경영은 부하에게 맡겼지만 현장에서는 눈을 떼지 않았다. 주문 전표를 점검하고 품절된 상품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렇게 현장을 돌면서 생강을 원료로 한 알코올 용액의 주문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발주를 한 버지니아주까지 직접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진저 에일에 약용 생강 알코올을 넣어 즉시 하이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19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주법 때문에 술꾼들이 알코올을 합법적으로 손에 넣는 지혜였던 것이다. 해머는 시장에 민감했다. 재빨리 약용 생강을 증산하기로 하고 세계의 주요 생강 생산국인 인도, 피지,
나이지리아에 대리인을 보내 생산지의 생강을 전매했다. 이렇게 해서 금주법이 해제되는 1933년까지는 해머는 미국 내의 생강의 공급을 독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미국인의 평균 연봉이 625달러였던 19년에 그의 연봉은 100만 달러였다. 1922년 그는 콜롬비아 대학 의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후 의사 해머로 불리게 되었다. 이때 그는 개업할 때까지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소련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양친의 모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때마침 유행한 티푸스로 소련 국민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의료 봉사를 자원한 것이었다. 현지에서 해머가 목격한 것은 식량 부족이었다. 의협심으로 그는 소련의 혁명위원회에 식량 조달을 제의했다. 미국에서 보리를 보낼 테니 대금은 소련 특산 모피 등으로 지불하라는 조건이었다. 이 이야기가 레닌의 귀에 들어가 그는 레닌에게서 소련 경제 재건을 위한 자본가로 소련에 남아줄 것을 제안받는다. 이 결과 해머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무역 중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곡물의 조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헨리 포드를 끈질기게 설득해 소련을 겨냥한 포드차의 수출 업무 대리권을 획득했다. 또한 소련 국내에서 성면 채굴 사업의 개발, 연필 공장의 설립 등 몇 개의 일을 수주받았다. 1930년까지 10년간이나 소련에 머물렀던 그는 소련을 떠날 때 외화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련 정부로부터 제정 러시아 시대의 미술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를 파리나 뉴욕에서 판매해서 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1933년에 금주법이 해제되자 이번에는 위스키 제조용 재료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소련에서 재료를 수입, 이것만으로 최초 2년간 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남겼다. 또한 순도 20%의 값싼 위스키 JW 단트를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벌레로 인생을 보낸 해머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결국 1956년 그는 은퇴하고 요양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갔다. 은퇴한 뒤에도 그에게는 두통의 씨앗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소득세 문제였다. 그 대책으로 공인회계사가 오일셀러를 권유했다. 석유 굴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옥시덴탈 석유라는 적자로 도산 직전에 몰려있던 회사의 석유 굴착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골한 유전에서 하루 250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해머는 석유 채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 1957년에는 옥시덴탈 석유의 대주주가 되어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결국 현역에 복귀했다. 해머가 사장이 되자 옥시덴탈 석유는 차례로 유망한 유전을 파기 바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동부에서 발견한 라스로프 가스 유전은 매장량이 2억 달러에 상당하는 거대한 가스 유전이었다. 성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66년 말
리비아의 석유 굴착에 성공해 9개의 유전에서 하루 생산량 97,500배럴을 생산했다. 이것은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 석유 생산량의 10%가 넘는 막대한 양이었다. 다음 해에는 하루 생산량 43,000배럴의 유맥을 팠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유맥이 하루 생산량 17,000배럴, 세 번째 유맥이 하루 생산량 75,000배럴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 유전의 굴착에 성공했다. 1973년에는 북해 유전, 그리고 84년에는 남미 라유카 유전의 굴착에도 성공했다. 그러면서 옥시덴탈 석유는 세계 7대 석유 회사에 이은 8번째 석유 회사, 미국 내에서도 제12위에 링크되는 공업회사로 성장해 있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모성애. 한 유대인 부인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털외투 제조업자였고 다른 아들은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이었다.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정 있는 서리를 내려주소서.